어제 오후 서울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 앞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 나선 30대가 한강 수영도 중 실종됐습니다. 119 구조대와 소방대원 60여 명, 경찰 등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이 물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경기를 진행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대회 참가자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 부근입니다. 강기슭에 119 구급차와 구급대가 대기하고 있고 한강에선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중 한강에서 수영 경기 도중 실종된 노모 씨의 신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 참가자는 수영 코스가 경기가 임박해 갑자기 변경됐다고 말합니다. 전날인가 당일날 아침인가 코스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게 물살이 세서 근데 수영을 갈 때는 뒤에서 밀어주니까 괜찮은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잘못한 거죠. 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자전거, 마라톤을 이어서 하는 말 그대로 극한의 체력을 가진 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이 참가자도 여러 차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혀를 찹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수영을 아무리 해도. 아무튼 갑자기 금리 물살이 엄청 세져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끌어잡고 막 치고 이런. 이후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안전요원들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 수영 못하는 사람들 다 뒤로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제트스키 타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뒤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몇십 명인가 100명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줄을 못 잡은 사람들은 뒤로 다 떠내려갔어요. 이후 참가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헬기 2대와 특수 드론 등 장비 14대와 6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날아가니까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부랴부랴 그냥 줄 잡고 오시라 그래서 다 막 줄을 잡아라고 갔는데 줄 못 잡은 사람들은 다 뒤로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뭐 몸싸움도 좀 있고 그때 안전요원들도 떠내려갔어요. 몇 명은 못 본 거죠. 대회 주최 측은 수영 코스 변경에 대해 경기 시작 전 안전을 위해 유속이 상대적으로 더 느린 곳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유속이 더 세니까 가장자리로 바꾼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물때를 2, 3일 체크해서 가장 안전한 때를 경기 시간을 더 뒤로 늦춘 게 가장 안전할 때 그런 걸로 체크한 거거든요.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바뀐 코스의 유속이나 경기를 진행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는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한강 물살이 뭐 했던 것보다 조금 했던 것보다 좀 뭐 그거는 뭐 예상이 안 되니까 뭐 가장자리를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안전에 관한 그런 뭐 위험할 거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선 주최 측이 당시 기상이나 유속, 물살 상황 등 경기를 여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경기를 진행할 때 기상 상황이라든가 물살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 기상 상황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요걸 판단을 해보면 그 당시에 경기를 중단시켰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게 과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최 측 관계자는 사전에 위험 발생 여부를 점검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쪽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변한 가운데 경찰은 대회 주최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유튜브가 정보의 보고이자 바다이기는 하지만 카더라나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훈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진행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자신 있게 방송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실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조국이 그 여배우와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실명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유튜브에 처음 올라온 이래 오늘 기준 조회수가 1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문부스 뺨치는 수준의 조회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뒤 조국 여배우는 누구식의 자극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과 루머에 휩싸인 여배우는 지난 8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론 명백한 카더라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외국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법적 규제나 통제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정 등을 권고해도 본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 규정 조항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겁니다. 역외 사업자들의 경우는 국내법의 규정을 지금 거의 받지 않고 있죠. 국내법에 대해서 적용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걸러낼 의무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엄격한 감시, 필터링 의무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 업무 담당 직원 채용 의무화, 허위 조작 정보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분기별 방통위 제출 등의 조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토록 했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규제나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도록 놔둠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절차를 따로 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늘 발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큰 취지는 공감하나 네. 잘못하면은 이제 벼룩 잡는다 하다가 초과상관 날리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조금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할 때 예,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숙고가 좀 있어야겠죠. 여러 지적에도 박광훈 위원장은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사망을 했다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 기자,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전북 김제한 개인병원에 있는 직원 10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3년 만에 소송을 통해서 이 임금 체불된 걸 받은 사연인데요. 네. 직원들은 2015년 11월에 이제 이 병원 원장인 이모 씨가 숨졌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당시 이 병원의 직원들은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네. 금액으로는 총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에 직원들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제 숨진 의사 이 씨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아무리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소송은 이제 사망한 이 씨를 상대로 처음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사망한 이 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씨의 아내와 딸로 그 당사자를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내와 딸은 뭐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면서 이제 1심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자백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굉장히 싱겁게 끝났는데 뒤에 다른 얘기가 더 있겠죠? 네, 뭐 1심 재판은 조금 허무하게 끝났지만 선고 후에 이제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씨의 아내와 딸이 이제 항소를 낸 건데요. 이후에는 이제 당시 직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은 2017년 4월이었는데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임금 소송 전인 2016년 2월에 이미 이제 자신들은 상속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사망한 사람의 재산도 그리고 빚도 다 포기를 했으니 직원들에게 이제 숨진 병원 원장이 밀린 임금을 우리가 뭐 대신 내줄 이유는 없다라는 이제 취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씨 아내와 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 씨 등에게 이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반전이 생겼는데요. 이 직원들은 사망한 이 씨 계좌에 돈이 이제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그 이 씨에 대한 계좌에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 계좌에서 사망 이후에 이제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인출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 인출자는 자녀도 이제 그 아내도 아닌 이 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 이제 빚을 갚겠다며 한정 상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뭐 그래서 2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씨 형제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제 소제기 사실도 몰랐고 1심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항소인 지위를 이제 취득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이제 논리를 세워서 이제 변론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공단은 실질적 피고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고 이에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피고 변경에 대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시 진정한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받게 돼서 다행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건 조 장관 취임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고 제목이자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입니다. 보고엔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검찰개혁 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행가는 검찰이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관이 그대로 반영된 지시사항입니다. 여러 사실들이 누적됐겠지만 지난 며칠 사이 발생한 3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금요일인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는데 대검이 바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절제 주문에 엄정 수사로 응수한 겁니다. 이어 일부 언론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튿날인 28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 도로를 가득 메운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응. 윤 총장은 촛불집회 다음날 대검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선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일종의 시위성 발언이나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국 장관 업무보고를 기화로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곤혹스럽고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호명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뭘 내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특수부 대폭 축소, 형사, 공판부 강화, 기소 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등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딜레마인 건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지키지 않을 방법이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그런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반개혁 세력임을 자인하게 돼버리는 꼴이 됩니다.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선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 장관은 발족식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 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의 표정은 오랜만에 뭔가 후련하고 시원한 듯 보였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당장 검찰 공안부를 폐지한 것처럼 특수부 폐지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조 장관과 청와대만 협의하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 오전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과 국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대검이 관련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이 검찰개혁안 발표 관련해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검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의 시행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검의 오늘 발표입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 개혁안 마련과 관련 인권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 기수, 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대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로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새는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배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며 갈등 봉합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제외한 기타 지검이나 지청 특수부 폐지라는 대검의 오늘 발표.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마당에 검찰 특수수사와 인지수사의 본산이 지금 과연 어디일까요? 검찰의 힘과 권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소나기는 피하고 오보라는 말이 있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검의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를 보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대검이 어제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 타부처 등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관련해서 줄곧 제기되어 온 사안인데 막상 대검 발표가 나자 법무부는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대검이 밝힌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 범죄를 담당입니다. 일단 검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파견 중인 검사는 현재 37개 기관 5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나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나 옛 기무사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같은 정보기관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유엔 상법위원회나 주 제네바 대표부, 주 독일 한국대사관, 나아가 중국 공안부 등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기관에도 다수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등 사회적 필요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 쪽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법률 자문과 법령 검토, 공정이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경우엔 수사나 조사, 지원, 교육 업무 등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국제기구나 제외공간 등의 경우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검사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친정인 검찰과 일종의 연락관 역할을 하며 검찰 표현대로라도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대검이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니 대검을 외청으로 두고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좀 많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전원 복귀, 전원이라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만 해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아나간 검사도 있지만 상당수 검사들은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법무부에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1호 지시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과 이에 따른 부단장 임명 1호 인사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파견 형식의 인사였습니다. 조 장관이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원포인트 인사를 내서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단장을 보좌해 검찰개혁 실무를 주도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에 임명한 겁니다. 현재 법무부엔 10여 명의 검사들이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라는 어제 대검 발표대로라면 이종근 부단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모두 검찰로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이종근 부단장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법무부 관계자는 난감해하며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파견 형식으로 나간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일단 원대복귀를 시켜야 하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파견 검사의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검사들이 파견 나간 각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필요한 법률 수요가 있을 텐데 한꺼번에 검사들이 다 빠지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당혹해하며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일단 그제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1호 권고안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이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 하니 당혹감 속에 난감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검찰이나 법무부 일각에선 검찰이 파견검사 전원 복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이른바 물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일각에선 검찰 예산과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에 앙앙불락하는 분위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처럼 법무부 검찰국과 기조실을 통해 검찰 인사와 예산, 행정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예산과 인사권을 대검찰청에 주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외청으로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는 청와대 법무부의 주문과 이에 즉각 그러면 일단 파견 검사부터 다 복귀시켜 요구한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나온 대검. 어떻게 보면 서로를 딜레마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장군 멍군을 하며 암중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검의 멍군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길이 1.5m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과잉방위일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지난해 8월 24일입니다. 네. 자기 집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 38살 이모 씨 남성인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48살 됐는데 그 딸 20살짜리 여성을 네.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 하며 욕을 하면서 네. 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 씨의 딸이 아버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다 나와서 보니까 딸은 울고 있고 네. 그 세입자 이 씨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딸을 잡고 못 가게 하고 네. 뭐 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가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니까 네. 이 씨의 이제 어머니 64살 된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 이러면서 김 씨를 막아섭니다. 네. 김 씨가 이 씨를 그래도 때리려고 하고 이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막아서려는 그 네. 어머니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 기소가 됐겠네요, 그러면은? 네,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전치 6주가 나왔고요. 네. 아들이 맞는 걸 보호하려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그 특수상해, 그다음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여기서 특수가 들어간 이유는 네. 이 죽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네. 그 아들 이 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해서 특수상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폭행만 하려고 한 것인데 상해가 됐다 해서 폭행치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꽤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요. 네. 특수폭행치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특수 상해는 일단 뭐 벌금형이 없는 거?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이 경우에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네. 배심원단 7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 아버지 김 씨의 행동이 소위 면책적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무죄 네.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네. 그때 내용에 의하면 평소 이제 피고인이 당뇨,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있고 정신질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네. 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뭐 정당방위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면책적 과잉방위 이거는 뭔가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부당한 네. 침해가 있고 네. 그 부당한 침해에 맞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상당해야 됩니다. 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요 상당성을 네. 인정받지 못하는 게 과잉방위입니다. 너무 네.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방을 매다 꼬아서 큰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말리거나 했으면 될 일인데 죽도로 심하게 때렸으니까 때리고 다쳤으니까 이건 과잉방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잉방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면책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야간이나 네. 뭐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뭐 흥분, 당황 이런 걸로 인한 행위일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형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네. 소위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은 뭐 갈비뼈가 부러졌고 60대 여성도 전치 3주인데 법적으로는 그럼 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일단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판결을 보고 네. 조금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정당방위 내지는 이런 면책적 네. 과잉방위 같은 것을 법원이 흔히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인정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칼로 찔러서 뭐 숨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네. 예전 아주 오래된 네. 사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성은 젊은 남성이고 네. 이 남성이 뭐 무릎으로 어디를 치고 이러니까 이제 전혀 숨을 쉴 수도 네.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남성의 혀를 물어서 혀를 절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검찰은 이것을 중상해죄로 네.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과잉방위도 아니고 정당방위라고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 네. 이 사례가 꽤 오래전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정당방위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을 당할 사안에서 칼로 찌른 경우 이게 과잉방위가 될 것인가 정당방위가 될 것인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럼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따지라는 것인데 네. 성폭력과 같은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그 상황에서 비례성을 따져서 내가 네. 여기서는 좀 피하는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는 그냥 칼로 뭐 찌른다 네. 하더라도 급소는 피해서 찌르고 이런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네.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좀 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싸움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누가 먼저 쳤으니까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쳤다라고 흔히 얘기하면서 그 경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피하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에는 안 휘말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진료 중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행위를 하거나 간음을 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사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오늘 그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을 네. 공개했는데요. 네. 그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의사에는 이제 한의사, 치과 의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간,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88.2%로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9.3%, 57명,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3%인 14명, 네. 그리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0.2% 1명 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제 진료 중에 환자를 상대로 네. 강제추행이나 간음을 하거나 유사 강간 행위를 한 경우도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사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네.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 정지 현황을 보게 되면요. 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성범죄를 사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단 네. 4명 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처분 기간도 1개월로 동일한데요. 네. 앞서 본 대로 이제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611명인데 네. 이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 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합니다. 네.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철옹성 의사 면허가 아니냐, 이것을 네.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현행 의료법을 보게 네. 되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네.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업무상 위력 가늠, 미성년자 가늠 추행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몰래카메라 등의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여전히 1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나마 이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면허정지 처분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참고로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네.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의 경우에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음주의 봉합수술, 네.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짜로 철밥통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면허나 자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네.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행 의료법은 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과 같은 이제 다른 전문 자격 관련 법률과는 다르게 네. 일반 형사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같은 전문직이어도 의사 면허만 유독 철밥통이라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남인순 의원은 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네.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남 의원이 지난해에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네.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여기에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유사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에도 네.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이거 의사 성범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사의 성범죄가 수치상으로 매년 늘고 있음에도 면허 정지가 100명 가운데 1명 미만이라는 수치는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 앞에서는 이제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아픈 자신의 몸을 다루고 병을 고치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말보다 권위가 있게 네. 마련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업인 만큼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자에게 의사는 말 그대로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과정을 로펌에 문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회가 외부기관의 법안 처리를 문의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3일에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법사위에 계류된 그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외부 로펌에 어떤 유권 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로 그들의 어떤 그 룰인 국회법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는다.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국회법의 최고 전문가들은 사실 국회 사무처에 있는 그런 이제 담당관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외부 로펌에 국회법과 관련된 유권 해석의 어떤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안건들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 이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이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 그 국회법상 그 90일의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체계작구 심사가 법사위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별도의 어떤 체계작구 심사가 불필요하다. 라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법에 엄연히 법사위의 그 체계작구심사 90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좀 이렇게 법사위 90일, 체계작구심사 90일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조율하는 것을
이제 체계작구심사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법사위가 상원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작구심사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사개특위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법사위로 회부된 그 안건들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흔히 말하는 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지금 3가지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 3개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들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국회법,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고유 법안이니까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 경우에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인데 이게 지금 사개특위에서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 법사위로 회부가 됐거든요.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이 다른 그런 특위에서 이제 심사가 되어서 법사위로 회부된 경우에도 이 국회법 제86조 1항의 체계작구 심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논의에 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당에서 이제 이러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서 이제 90일의 그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다음에 공수처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다 애초부터 심사가 된 법안이 아니라 그 특위인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된 이후 법사위로 회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일반적인 그런 법사위 고유 법안들이랑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서 법사위에서의 체계작구 심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 그 본회의 처리율이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적절한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과실이 누가 더 크든 어쨌든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사유 알아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38살 이모 씨는 오전 6시 22분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당시 76살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데 이 씨는 시속 85.9km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지점으로 해가 뜨지 않은 데다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않아서 어두침침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사망자가 어두침침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해도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책임이 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순간과 차가 할머니를 충돌하기까지 사고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까지 간격은 3초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도로에 뛰어든 할머니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과 충돌한 시간까지 간격은 약 1초에 불과했습니다. 거리로는 20m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려면 3.53에서 3.63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거리는 약 47에서 49m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참작하면 이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가 과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씨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만큼 할머니를 사망케 했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크든 작든 무단횡단 사고는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도 힘들고 운전자도 힘든 것 같습니다. 유족들한테는 억울함이, 운전자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법사위 첫 국감은 대법원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 변화는 사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부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분가량의 모두 발언을 마친 김 대법원장이 관행대로 퇴장을 했는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돌연 왜 퇴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한 걸 문제 삼으며 직접 해명을 들어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데 바로 퇴장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의 일반적인 자료 같으면 법원행정처장이 할 수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신상 관련된 겁니다. 잠시 소란 끝에 국감은 재개됐고 그러자 이번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기각된 걸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도읍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퇴광그룹 회장에 대한 조국 장관의 보석 탄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 불의 장학금을 받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학 중의 거학이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보석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그리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국 장관의 우호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법원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며 한 가족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건 이상, 40건 이상, 70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 건의 압수수색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법부가 존재합니까?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이 인권보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영장 발부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자로 나선 검사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순히 조국 관련 압색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란 말은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의가 나오고 영장을 발부할 만하니까 발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같은 당 정가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무더기 영장 발부와 검찰 압박 등에 대한 논란과 여야의 공방에 대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할 경우 향후 재판을 의식한 듯 사법부 소명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또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 관련 공방에 집중한 야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결문 공개 등 사법 투명성 제고와 법원 개혁, 양형 형평성 문제 등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는 말로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대법원 국감은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 국감이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부 개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